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 채널 감동극장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자, 어느 사진이 한국인이 찍은 사진일까요? 한동안 SNS에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사진을 부탁하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인들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전 영국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프레아라고 합니다. 2024년 여름은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만한 계절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모두가 더위에 지친 가운데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유럽 전역에서 펼쳐진 대형 스포츠 대회들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6월 15일부터 독일에서 개최된 UEFA 유로 2024 대회는 유럽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로 2024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이 이어졌기 때문에 유럽은 연이어 뜨거운 스포츠 열기로 휩싸였던 것입니다. 한국도 축구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 축구 팬들에게 있어 UEFA 유로 대회는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닙니다. 이 대회는 유럽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린 일종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구에 대한 유럽인들의 열정은 월드컵 못지않으며 그들의 열렬한 응원과 치열한 경기는 매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유로 대회는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과 달리 UEFA가 주관하는 대회로 유럽 국가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특수한 대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내에서는 월드컵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대회로 여겨지며 유럽의 월드컵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번 유로 2024 대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축구 팬들이 독일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하며 자신들의 팀을 격려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결승에서 맞붙는 장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대회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2021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2020년에 개최되어야 했던 유로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었고 결국 2021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회의 결승전은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으며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맞붙었습니다. 잉글랜드 팬들에게 있어 그 대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홈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는 꿈에 그리던 우승컵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 이탈리아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승부차기에서의 패배는 잉글랜드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극적인 역정극이었지만 잉글랜드 팬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가슴 아픈 결과였습니다. 축구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오후 5시와 8시에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이 오후 5시에 열리는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일찍 퇴근하는 것을 용인합니다.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관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도 영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럽 출신의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서로의 팀을 응원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씩 동료들이 자신들의 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응원 열기는 정말 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광적인 응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시즌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2년 차에 접어들어 더 정신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올해는 유럽 월드컵과 윈블던 테니스 챔피언십을 비롯해 프랑스에서 열린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 덕분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케팅 캘린더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어 경기 결과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화 확률을 예상하여 전략을 세워야 했죠. 예를 들어 잉글랜드가 유로 대회에서 우승하는 날에는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소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사이클, 조정, 육상, 수영 등에서도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각 경기의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국의 스포츠 강국에 대해 배우는 기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들은 확실히 유럽과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의 주력 종목에 대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 동료 웨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웨이는 중국 출신의 남자 동료인데 중국에서는 다이빙, 역도, 탁구, 체조, 배드민턴, 그리고 사격이 6대 주력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웨이 씨는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며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한국 출신의 재영 씨에게도 한국의 주력 종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재영 씨는 한국이 양궁, 유도, 태권도, 사격, 그리고 최근에는 펜싱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웨이 씨가 태권도가 한국의 종주국이긴 하지만 요즘은 예전만 못한 것 같고 펜싱은 아무래도 유럽이 더 잘하지 않냐고 되물었을 때 저는 뭔가 한국을 깔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영 씨는 한국이 펜싱 종주국은 아니지만 최근에 펜싱 금메달을 따서 신흥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했죠. 하지만 원래도 차분한 성격의 재영 씨는 사실 저도 대한민국이 펜싱 강국이라고 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이야기하다니 지나치게 솔직한 게 아닌가 했죠. 틀린 생각도 아닌 게 펜싱 하면 삼총사에서부터 유럽식 칼싸움이 떠오르는데 그 기원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펜싱은 유럽 국가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탈리아 출신의 동료도 대화에 끼어들며 펜싱 최강국은 이탈리아야 라고 전적을 자랑하며 펜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일하다 보면 각국의 스포츠 문화와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자국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모습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저희 팀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팀장님이 회의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결과는 경기 보면서 확인하고 마케팅 회의를 진행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수들이 필드에서 경기하는 동안 우리는 마케팅 전쟁을 치르는 셈이니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맞습니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마케팅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모든 기업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투자해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올림픽 마케팅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적 접근과 예리한 타겟팅이 필수적이죠. 저희는 그런 마케팅을 돕거나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올림픽을 활용해 홍보하려면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스폰서 권리를 사야 합니다.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여력이 필요하며 각 산업별로 독점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 시계, 음료 등 각 산업에서는 단 하나의 기업만이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올림픽 마케팅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점적 구조는 각 기업 간의 미묘한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하며 이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진적 위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올림픽의 스폰서십 구조와 그 비용을 보면 웬만한 기업은 도전조차 할 수 없는 메가 이벤트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스폰서십 계층은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프리미어 파트너, 공식 파트너, 공식 서포터 순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는 올림픽과 관련한 글로벌 독점 마케팅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올림픽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 기록을 측정하는 시계는 오직 오메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선수촌이나 국제방송센터, 미디어 프레스 센터에서는 비자 카드만 결제가 가능하죠. 또한 올림픽 특별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만이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해당 기업에게 엄청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며 스폰서십 규모는 기업당 평균 1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과 전략이 요구되는 올림픽 마케팅 시즌을 앞두고 저도 바쁜 시즌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는 평소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밀한 전략이 요구되거든요. 특히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죠. 경기 결과 하나에 따라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 마케팅 캠페인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기획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선수나 팀이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낼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소비 트렌드는 급격히 변화합니다. 잉글랜드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만약 잉글랜드가 올림픽이나 유로 같은 큰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그날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충동 구매가 증가하고 다양한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분석과 콘텐츠 마케팅 등 디지털 마케팅 분석과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시아 각국의 마케팅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처음이라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인 1조로 구성되어 각국의 마케팅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재영 씨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현장 반응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특히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직접 조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리에서 눈으로 직접 본 올림픽 현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올림픽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시상 후 빅토리 셀피 타임을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메달 획득의 순간을 셀카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 개인 소지품, 특히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IOC와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혁신적인 경험을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빅토리 셀피 타임을 위한 프로그램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1만 7천 명의 선수들에게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으며 이 휴대폰에는 선수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특화된 앱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앱은 선수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SNS에 이 올림픽 키트를 자랑스럽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효과는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대기업다운 멋진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특화 서비스 앱을 탑재한 부분은 정말 세심한 배려라고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것이 한국인 특유의 섬세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단순히 제품의 우수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가기로 했습니다. 웨이도 스케줄이 된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체험관이 인기인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저희는 체험관 내부를 보다 놀랐습니다. 갤럭시 폴드로 제작된 대형 폴더블 스크린이 체험관 중앙에 지구본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자사의 제품을 이용해 이런 구형의 스크린을 만든 것도 참신했는데 파리올림픽 마스코트인 프리주가 서핑, 브레이킹, 스케이트 보딩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귀여운지 기념 촬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재영 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요. 전 사실 속으로 놀랐습니다. 단순히 사진 한 장 부탁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인 건가요? 평소에 말도 많지 않고 미소 보이는 정도의 사람이라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는데 어머나 다리를 구부려가며 제가 예쁘게 나오는 각도를 찾아 찍어주시더라고요. 결과물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재영 씨에게 어쩜 이리 사진을 잘 찍냐고 하자 자신은 잘 찍는 편도 아니라고 하며 20대 젊은 여자분들에게 부탁하면 진짜 인생샷 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이면 100 다 열과 성의를 다해 찍어줄 거라면서 말이죠. 수평과 구도 진짜 잘 맞추며 한 장도 아니고 최소 3장씩 파바바박 찍어준다면서 말이죠. 유럽은 현지 사람에게 부탁하면 보통 폰 들고
가지고 그냥 나르는 게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남에게 사진을 부탁할 수 있다니 그 자체로도 신기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하자 재영씨는 사진 2개를 보여주며 어떤 게 한국인들이 찍은 사진인지 알 수 있겠냐며 물어보았습니다. 전 고민도 없이 고를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선수가 뒷배경까지 모두 담겨 완벽한 각도로 나온 사진이 한국인들이 찍은 사진이죠. 제가 단번에 맞추자 재영씨는 잘 맞췄다며 웃더군요. 어머, 웃는 모습이 너무 선해 보이고 멋있네요. 그러고 보니 재영씨는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듯 하면서도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그에 반해 웨이는 항상 향수를 뿌리지만 뭔가 묘하게 거슬리는 냄새가 났는데요. 가끔 재력을 뽐내듯 티나게 명품을 사용하는데요. 동료여서 말은 안 했지만 좀 촌스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성 체험관을 둘러보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선수들의 통역을 돕는다는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마주보며 외국어 통역을 할 수 있다니 너무 마음에 드는 기능이더군요. 재영씨가 보여준 사진에 쓰인 것 같은 자동으로 거리를 조정해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는 자동 줌 기능도 대단하더라고요. 사용법은 매우 직관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스마트폰이 얼굴을 인식해 줌 거리를 조절하다니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도 매우 유용할 것 같았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이 녹아든 장소를 함께 체험하며 재영씨는 마치 가이드처럼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게 세심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호감이 들었습니다. 함께 체험을 마치고 나오며 웨이씨도 기대보다 볼거리가 많았다며 생각보다 한국의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중국보다 스마트폰 사업은 더 발전되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괜히 재영씨 앞에서 허세 부리는 듯한 모습이 조금 꼴사납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웨이씨는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벨트를 만지작거리며 갤럭시 폰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기 어렵다며 투덜거리더군요. 그러면서 프랑스 올림픽의 기념품의 90%는 다 중국에서 만든 거라며 이 굿즈들이 중국을 홍보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물량으로 가격 경쟁이 있어 중국산 굿즈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천인형과 최첨단의 휴대폰을 비교하다니 정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중국의 웨이씨보다 티 안 나게 세련되고 품격 있는 한국의 재영씨가 더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기업의 체험관만 봐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의 발전이 놀랍고 진짜 한국의 모습이 궁금해진다고 하자 재영씨는 다음 휴가 때 한국에 가는데 괜찮으면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바쁜 일정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아야겠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